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이 시각 헌법재판소에서 10차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본인의 기억을 토대로 증언했습니다. 잠시 뒤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다시 증언석에 앉습니다. 이어서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6번 대통령이 닥달했다고 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현장의 상황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인터뷰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증인신문을 필두로 10번째 변론 기일이 시작됐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 이후 줄곧 국무회의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용 의원이 12월 3일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가 법정에 들어오기 직전에 퇴장을 해서 대기실에서 재판을 지켜본 겁니다. 대통령 측은 총리 질의를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자 재판관들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한덕수 총리를 주시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실체적 흠결이 있지만 국무위원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하면서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 중 하나인 홍장원 전 차장이 헌재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변론이 시작이 됐는데요. 순서부터 말씀드리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3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오후 5시부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 한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들어왔을 때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 퇴정을 했는데 퇴정을 하면서 이유로 밝힌 것이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총리가 한자리에서 신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밖에 속보를 몇 가지 전해드리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죠. 네, 한덕수 총리는 비상계엄을 모두 만료했다. 찬성한 국무위원은 자신의 기억으로는 없었다라고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은 찬성한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와 신인도에도 영향이 줄 수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계엄은 반나절 만에 해제가 됐다. 그리고 미리 들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발언들은 지금 자막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없다. 자신의 기억은 그렇다라고 진술한 점이 특히 눈에 띄고요. 김희정 의원님, 대통령 측에서 국가 위상을 이야기하면서 퇴정했단 말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참 제가 입이 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헌재에 같은 그 대면을 하면서 한 앵글에 잡히는 거는 불발되고 말았지만 왜 퇴정했을까에 대해서 나중에 재판정에 뭐 미리 고지하거나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총리가 진술하는 것을 대통령이 보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다. 그리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 이렇게 그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지금 나라를 이 꼴 만들어 놓고 국가 위상을 언급했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다가 그 이유도 별로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지난번에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거의 만담하듯이 직접 신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군통수권자로서 장성들하고도 있는 자리에서 계속 그 진술을 듣고 또 뭐 변호사하고 속닥이면서 또 뭐 반론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은 그러면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일이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고요. 결국에는 그냥 모든 걸 다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도 멋대로 다 했고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네. 신문 초반 내용을 쭉 보면 거의 야당의 예산안 삭감 혹은 입법 과정에서의 폭거 주장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했단 말이에요. 계속 쳇바퀴를 도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 변론으로도 볼 수 있는 오늘 이런 주장이 왜 나왔을까요? 지금 그 피소추인 측 입장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게 비상계엄을 도대체 왜 선포했느냐, 정당성의 이제 근거 내지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야당의 어떤 국회에서의 입법 폭주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100번을 양보해서 야당이 독자적으로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비상계엄은 우리 헌법상 명백하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만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고 해서 그게 국가 비상사태냐, 그건 뭐 법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피소추인 측은 지금도 탄핵 반대 집회에 모여들고 있는 군중들, 그리고 윤석열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일종의 땔감 내지는 연료를 제공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별로 현재 탄핵 심판의 최종적인 결과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간까지 이어졌던 한덕수 총리의 증인 신문입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볼륨 좀 높이겠습니다. 싸게 사주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여서 우리가 지금 써야 할 거는 그러한 그 재정을 젊은이들이 소위 스마트 파밍 같은 데를 하는 쪽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 쌀에 대해서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딴 쪽으로 자꾸 다원화를 시켜야 된다. 저희는 그런 판단이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거는 부득이 우리가 재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예. 그렇더라도 국회에서 이러한 네, 국회에서 예산안 삭감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헌재에서 영상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부분을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일단 국무회의가 정식 회의였냐? 형식적으로는 흠결이 있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했어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저는 국회에서 했었던 내용이나 지금 헌법재판 과정에서 했던 증언이나 뉘앙스의 차이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증언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다만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은 이것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본인 개인의 판단이지 실제 법적으로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예. 그 부분은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본인은 그런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얘기한 것 같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무회의 소집 과정이나 의결 과정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하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여부는 8분의 헌법재판관분들이 계신데 이야기를 다 듣고 결국에는 뭐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문을 적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법률적으로 어떻습니까? 형식적, 실체적 흠결은 있지만 법적 판단은 수사기관이나 재판 과정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극히 책임 회피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명백하다면 그거는 정식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근데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나 그 사법부에게 맡기면서 본인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된 국무총리로서 국무총리 성립을 주장하는 대통령 측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는 안 하겠다. 예. 결론만은 피해가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글쎄 국무총리와 같은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 싶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국무회의에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라고 답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적법성은 더 봐야 된다. 그러니까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붙였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물타기, 줄타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말의 뉘앙스가 항상 자리에 따라서 바뀝니다. 국회에 오실 때는 매우 단호하게 흠결이 있고 그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정상적인 국무회의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게 움직일 수 없는 그 명백한 진실은 국무회의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대통령실마저도 검찰에 보낸 그 답변서에서 국무회의가 단 5분밖에 안 됐다라는 그 형식적인 그 시간의 문제도 그렇고 끝나고 나서 부서도 안 됐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지켜야 될 가장 기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과 함께 전혀 이거에 대한 그 권한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일관되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은 너무나 자명한 것인데 한덕수 총리가 끝까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이고 저런 행태를 보인 본인들이 국가를 이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비상 상황이 벌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는 했습니다. 예. 자, 영상이 막 들어왔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인께서는 그래서 이게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뭐 수사 절차나 사법 절차에서 정화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사법 절차잖아요. 네, 네. 이제 오늘 이 재판이 이제 그런데 저희가 그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 절차에서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판단,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많은 장관들이 이 국무회의를 한 것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했을 때 항상 얘기한 거는 뭔가 판단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서 아마 답변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간담회로 본다든지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이런 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시면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하여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다 하는 말씀을. 그런데 이제 그날 참석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제 최상목 장관께서는 네.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의 흠결 여부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다만 판단을 묻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런 게 바로 무책임해 보인다는 거예요. 저 한덕수 총리가 지금 저 헌법재판소 법정에 길 가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갑자기 뭐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무총리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짧은 기간이지만 했어요. 그리고 헌재의 그 탄핵 결정에 따라서는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고위직 공무원이면 본인 판단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걸 한 개인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닌데 국무총리로서 그날 국무회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판단을 하는 거를 저렇게 끝까지 결론을 안 내고 개인적인 판단은 얘기 안 하겠다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습은 글쎄요, 그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조금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계엄 그리고 집에 가서 봤더니 뒷주머니에 문건이 하나 꽂혀 있더라. 어떻게 뒷주머니에 있게 됐는지도 모르겠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 보일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참 상상보다 더 뛰어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안부에서 자체 아예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다고 했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다 국회에 보고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지 못한 이건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왜 똑부러지게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총리 2번째 하는 분인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국무회의에 가장 많이 참석해 본 분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무회의가 어떻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 이게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개인적으로는 말하기 어렵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조태용 국정원장만 기름장어가 아니고 이분도 참 기름장어라는 것을 본인이 온몸으로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 조심스럽지만 그 한덕수 총리로서는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답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헌법재판 과정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했었던 발언 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던 발언이 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본인이 판단하기엔 여전히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판단은 그렇지만 법적 판단은 재판관들이 해달라는 그 요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결국 그 헌법재판관분들이 판단해서 어떤 사회적 논란이 됐을 때 그것을 종결하는 마지막 중재자가 법원 판결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가 저 자리에 오기 전에 대통령이 법정을 떠났거든요. 대신 판정을요. 그 장면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예. 바로 보시죠. 예. 이건 따로 목소리가 나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오늘 3시가 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혹은 3시 정각 이후부터의 장면인 것 같은데 저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나가버립니다. 아마도 오늘 변론이 시작된 뒤 한 5분 정도 지난 상황인 것으로 현장 소식을 토대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은 자리에 앉았다가 잠시 뒤에 나가버리고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저 빈자리는 누군가 또 앉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나가는 장면이 헌재의 카메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 법정에 입장을 했으면 나갈 때도 재판부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재판부의 허락하에 나가는 거지. 자기 변호사하고 그냥 귀옛말도 쏙닥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가니까 잠깐 잡혔습니다만 문영배 권한대행도 흠칫 놀라는 표정으로 바라보잖아요. 저거는 법정 예의에 많이 벗어나는데요. 예, 저 전후 맥락은 조금 더 취재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측에선 앞서 질문드린 대로 대통령과 총리가 한 자리에서 신문하는 이 모습 자체가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라는 이유를 밝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이번에 변론기일 과정 속에서 부끄러운 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저 도망가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비록 직급은 높지 않았으나 조성현 대령, 이 조성현 수방사 대령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희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위 높은 자들은 다 내빼고 도망가고 자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시시때때로 말을 바꾸고 하는 모습과 달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이 군인들 중에도 참 군인이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었는데 오늘 또 한덕수, 윤석열 이 최고위층의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저런 자들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갔을지에 대한 이 자괴감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인간적으로 매우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홍장원 전 차장 얘기로 넘어갈까 하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요.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과 대통령 측이 지금 국정원의 CCTV를 두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이 3시가 되기 전에 헌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 내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출석이신데 출석 앞서서서 한마디만 좀 말씀하세요. 1차 출석하고 특별히 달라진 거 없고요.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하고 기억나는 대로 잘 얘기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메모 실물 직접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 갖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오셨다. 국정원 CCTV 공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적절한 시점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 네. 혹시 비상계엄 직전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 연락했던 적 없습니다. 예, 지난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기억에 의해서 기억을 토대로 진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메모 실물을 직접 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메모는 저희가 JTBC 뉴스룸에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직접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원의 CCTV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적절한 시점인가 한번 묻고 싶네요라는 답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정확히 좀 문맥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본질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지연 말단적인 것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메모가 세 종류냐 네 종류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메모가 체포에 관련된 계획이 있었고 그에 대한 실행이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은 다 빠지고 뭐 다른 지연 말단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저런 CCTV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을 공개하는 시점은 아주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뜻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정치인 체포와 관련돼서 체포조 운영과 관련돼서는 국정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방첩사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정했던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고 인원수도 14명 이렇게 해서 거의 동일하다가 한동훈 대표가 추가되면서 한 명 더 추가됐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 방첩사, 경찰이 이 정치인 체포를 위해서 생각했던 그리고 메모를 했던 그 계획을 세웠던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크로스 체크가 돼서 대부분 중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보이고요. 특히나 방첩사의 체포조의 단체 대화방에 12월 4일 0시 40분경에 실제로 체포하러 나갔다가 국회에 많이 모여있는 국민들을 보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워서 포기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본질적인 정치인 체포와 관련돼 있어서 여러 기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고 그것이 실행까지 옮기기 위한 작전이 여러 기관에 함께 하달된 것을 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조태용 국정원장이 지난 8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의 메모가 4종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최초 메모 작성 장소도 다르다. CCTV를 보라. 그리고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이런 공방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을 밝히는데 중요한 부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홍 전 차장은 지금 적절한 시점인가 묻고 싶네요라고 했다는 것은 윤재관 위원의 해석에 따르면 본질을 지금 따져야 될 때 아니냐라는 취지라고 읽힌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홍 전 차장이 지난주에 저희 JTBC 뉴스룸 또 CBS 라디오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서
홍 전 차장의 이런 그 증언 또 증거 이런 것들에 대한 흔드는 주장들에 대한 반론 들어보시죠. 보좌관이 가져온 종이에 예. 제가 덧해서 기억나는 부분을 몇 개 추가로 메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냥 종이는 3장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예. 그게 어떻게 4종, 4종류의 메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본인은 잘 기억이 안 난다. 엄청난 상황이라서 기억할 수 없다. 충격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저한테만 AI의 기억력을 요구하시죠? 저도 그 CCTV나 아니면 통화 내역 등의 과학 정보와 기억을 합쳐서 좀 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메모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또 메모를 한 장소는 어디인가, 이것이 본질에 벗어난 것이냐 아니면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냐, 그 의견을 들어보죠. 먼저 김미정 의원님. 본질에 굉장히 비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번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를 따졌던 그 어처구니 없는 그 말장난 같은 논란과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특히 조태용 국정원장은 참 비겁합니다. 갈수록 실망이고요. 그래도 한때 같이 일했던 그 부하 직원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계엄 전날과 당일날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자주 있지도 않은 그 문자도 기억 못한다고 얘기하는 분이 지금 본질을 벗어나는 이거의 그 계엄의 엄중한 상황에서의 시간과 장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메모 자체의 어떤 신빙성을 지금 없애고자 하는 지금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그런 겁니다. 이 홍장원 1차장이 블랙 요원 출신이고 굉장히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조금 헷갈렸을까, 혼돈했을까?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이 국회 나와서 어떻게 진술했었죠?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진술했던 사람이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 체포 명단을 만들어서 가짜로 작성할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연히 내가 가짜로 만들었던 이 명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방첩사령관이나 다 가지고 있는 그 명단하고 일치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CCTV도 그 10시 58분 이것도 꼭 보여달라. 예. 그것도 윤석열 측에서 가지고 나와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게 지난번에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가 보류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증인 신문을 통해서 증거 채택 여부도 결정이 될 텐데 아마 치열하게 지금 논란 중인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은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역시 사안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드려 이 발언을 지금 그 홍장원 차장은 정치인으로 해석해서 적은 거고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일관성 있게 그거 정치인이 아니라 간첩이었다라고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은 계속해서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봅니다. 반대로 이 반대 입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도 그 반대의 일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언론 보도라든가 검찰 공소장 등을 통해서 홍장원 차장이 얘기했었던 것들이 전부 100%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 인식을 깨는 데는 가장 중요한 건 진술의 신뢰성,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홍장원 전 차장이 지난 그 인터뷰 과정에서도 CCTV 공개해도 좋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뭐 국가 기밀상에 포함된다고는 하지만 기술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보안이 제한적으로 풀린 상태에서 그 시간대별로 홍장원 차장의 동선이라든가 실제 본인의 진술 과정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의견은요? 지금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다른 사람도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 쪽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만 혼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싹 다 잡아들여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간첩이라면 갑자기 대통령이 다 잡아들이라 그러면 잡아들일 수 있는 게 간첩인가요? 간첩이 어디 이마에다가 간첩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나요? 간첩단 수사 하나 하려면요 몇 년씩 걸립니다. 그게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 주장이 맞다고 입증을 하려면 그 비상계엄 선포 직전이나 얼마 전이라도 간첩단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보고를 대통령이 직접 받았었다라는 어떤 증거를 대통령 측에서 내놔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당한 게 간첩을 싹 잡아들여 말 한마디로 잡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측에서 지금 신문하면서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하네요. 왜 딴지일보라고 적었느냐? 권순일이라는 이름을 왜 2번 적었느냐? 메모를 정서한 보좌관은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 아니냐? 라면서 출신 고등학교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홍장원 전 차장은 제 보좌관의 친구까지는 기억을 못한다라고 답을 했다는 소식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논란과 관련돼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짚어야 될 텐데요. 왜 그러면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명단, 사전에 내란 세력들이 작성했던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은 게 이제 조지호 청장도 받았고요. 방첩사 수사단장도 받았고 홍장원 차장도 받았는데 왜 그중에 홍장원 차장만 계속 저렇게 메신저 공격을 계속하는지 그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윤석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직접 싹 잡아들여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된 주요 정치인들을 싹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지시한 사람이고 나머지 2 사람들은 대부분 김용현을 통해서 방첩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거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더욱더 홍장원 차장에 대한 메신저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대통령 측에서는 왜 명단을 기억해야 하냐? 다른 목적이 의심된다라는 주장도 했고요. 홍장원 전 차장은 방첩사가 체포하려던 명단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답변도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할 텐데요. 지금 중요한 게 홍장원 전 차장만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둘 사이에 공통점들이 꽤 많습니다. 그걸 짚어보고 계속해서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홍 전 차장의 거짓 증언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 체계를 붕괴시킨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홍장원 진술이 무너져야 대통령이 산다. 이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연일 홍장원 흔들기가 그래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차장 진술과 바로 다음에 나올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비교해보면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이 더욱더 명확해질 걸로 보입니다. 계엄 당일 2 사람의 경험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했고 직간접적으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싹 잡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체포의 체자는 아니지만 뭔가 그 체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 지시를 받았는데 홍 차장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체포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지만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청장도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자, 2 번째,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조지호 경찰청장도 처음에 14명의 명단을 받았다가 한동훈을 추가해서 15명 명단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단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 조 청장이 나와서 검찰 진술과 동일한 증언을 하게 된다면 홍 차장 메모의 신빙성은 더욱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 청장, 앞으로 무슨 증언을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못 나온다고 했지만 막판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과 지금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공방이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어쨌든 복수의 증언들이 나온다면 그만큼 신빙성은 높아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신빙성은 대단히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죄를 인정하면서 나오는 얘기는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예. 자, 일단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조금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 계엄 전 그리고 계엄 이후에 통화가 됐고 계엄 선포 뒤에는 체포하라는, 물론 체포라는 단어와 용어를 직접 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싹 다 잡아들여, 다 잡아 체포해, 이렇게 진술들이 거의 비슷한 취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관 의원님. 네. 그리고 조지호 청장의 검찰 조서를 통해서 공개된 통화가 6번인데 닥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체포를. 그런데 그 체포를. 위에 2번 더 통화했다는 오늘 보도도 나왔고요. 네. 계엄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된 이후에도 2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요. 통화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뭐 덕분에 빨리 끝냈다라고 해서 뼈 있는 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6번의 그 통화 내내 계속적으로 좀 다급하게 그리고 다급하게 얘기를 계속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빨리 체포하라고 닥달을 했다라고 하는 통화를 계속했다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또 진술도 겹쳐 보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에게도 계속 그 시간대, 비슷한 시간대에 국회에 들어가서 잡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준우 수방사령관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지시를 계속 직접 내리고 하면서 그 계엄 해제를 앞두고 윤석열의 다급한 상황을 곽종근, 이진우 그리고 조지호 이 3명에게 계속 전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조합으로 따져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면서 국회가 그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하던 국회 봉쇄하는 것, 그 봉쇄에 대해서는 해제하라는 지시는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따지면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윤석열은 계속해서 계엄을 이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동안의 추측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진술이 나왔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자, 홍장원, 조지호 두 증인의 두 번째 공통점은 대통령하고 통화가 이뤄지고, 그리고 실제로 체포 명단을 불러준 사람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고 명단은 똑같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 무슨 더 이상의 어떤 증거나 진술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아울러 들고요. 더군다나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책을 곧 출간한다고 하는데 그 몇 가지 내용이 보도된 걸 보니까요. 예. 12월 4일 날 계엄 다음 날 가서 만나면서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뭐 그러려고 했다면 뭐 포고령을 어겨서 그랬겠지. 뭐 이런 답변은 최초에 나온 거니까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2가지 정도 이야기가 더 있더라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예. 방첩사를 동원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뭔가 캥겨서 고백하듯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조지호 청장도,
그리고 홍장원 1차장도 이 명단을 직접 불러주는 걸 받아 적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뭔가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지만 할 수도 있었지만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2월 4일 날 한동훈 대표에게. 근데 그거는 헌법도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회 해산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따져보니까 검찰총장도 지냈고 법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해제 의결한 이후에 곧바로 뭔가 그 해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도 국무회의 어떤 절차가 요건이 된다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도 정말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거 불법 계엄을 선포한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까지 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조지호 청장도 그렇고 또 방첩사에도 그런 명단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불러준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한동훈 추가요까지 나온 마당인데 이거를 그 공터에서냐 아니면 집무실에서냐 뭐 몇 분 전이냐 후냐 왜 내장이냐 메모가 이런 걸로 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오늘 헌재에서 이 메모도 증거로 채택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홍장원 전 차장이 체포 명단 중에서 동그라미를 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민주당 의원이라 생각하고 친 것 같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소속이긴 하지만 민주당 출신이고요. 그런 취지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이 잠시 짚어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를 보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여의도로 가는 길에 여권 인사로부터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 있다.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추적 안 되게 휴대전화도 꺼놔라. 가족도 피신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다라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12월 16일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사퇴를 위해서 국회 본청에 당대표실에 앉아서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예. 처음 꺼냈던 얘기입니다. 예. 그로부터 그 얘기가 보도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한동훈 대표도 신뢰할 만한 여권 인사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걸 허투루 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방첩사를 동원하지 않았다. 이런 발언들은 글쎄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재판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이렇게 탄핵하기엔 굉장히 좀 어려운 재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체 맥락보다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되는 뭐 메모가 몇 명이었는지 장소가 어디였는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글쎄 전 빨리 이제 재판이 예.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이 사실로 확정되는 뭐 그런 시간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란 건 헌법재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헌법재판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0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 수순일지 한 차례 더 할지 모르겠으나 최후 변론을 할 가능성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할 수가 있고 그 날짜를 추가로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달력으로 그래픽을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일단 9차 변론기일이 지난 18일 그리고 10차 변론기일이 오늘입니다. 최후 변론을 다음 주 중에 한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3월로 넘어가면 둘째 주 가장 아래 10, 11, 12, 13, 14 이 중에서 선고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다 추측입니다. 하지만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기류를 파악해 보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은 해볼 수가 있는데 탄핵 심판을 지금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강조해서 두 요일로 정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11일 또는 13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탄핵이 된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5월 둘째 주 수요일 혹은 첫째 주 수요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뭐 대선 전망까지 오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들 보세요? 마무리 단계로 갑니까? 결심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예. 최후 변론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오늘 조지호 청장이 7시에 증인 신문을 시작할 거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7시에 뭐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거기서 더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나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9시경은 될 텐데 그때 최후 변론 하라고 몇 시간 안 남은 그 밤이 깊었을 때 그렇게 시간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더 이상의 증인 채택은 안 하더라도 다음 주 화요일 정도의 최후 변론을 위한 마지막 기일 정도 한 번은 더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희정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사실 오늘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는데 3시로 1시간 늦춘 것도 그 피청구인의 형사재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실 굳이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고 13분 만에 그냥 끝났잖아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4일인가로 다시 잡혔다고 하는데 그 일부러 그냥 지연시키기 위한 뭐 작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3시에 시작하게 된 건데 오늘 뭐 최후 진술까지 듣고 이렇게 하기에는 저도 김영남 의원과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헌재가 오늘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결론 내리지 않더라도 내일 아침이라도 뭔가 결론 내려서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는 더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뒤에 한 2주 내로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우세한 것 같습니다. 속보 몇 가지 정리해서 드릴게요.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 반대 신문에서 1, 2, 3차 메모 작성의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처음에는 10명이었고 추가해서 12명. 그래서 기억이 흐려져서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킨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방첩사의 출동 준비가 체포조와 관련이 돼 있는 것인지 여부는 내 판단의 영역이 아니다. 자신의 기억나는 부분만 지금 진술하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 명단 작성 장소가 관저 공터가 아닌 사무실이라는 답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체포 명단 작성 장소에 대해서는 진술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증거와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반론들 또 반대 주장들이 나왔었는데 관저가 아닌 관저 공터가 아닌 사무실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국방위 얘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죠. 국회에서는 케이블 타이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국회의 문을 봉쇄하려는 주장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게 봉쇄가 되겠냐, 그게 아니라 사람 체포, 의원 체포를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케이블 타이로 시연을 하는, 지금 보시는 장면 이 장면인데요. 국회 국방위에서 박선원 의원이 발언을 했고요. 시연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걸로 손을 묶든 국회 문을 묶든지 간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국회는 전체를 다 돌아봐도 정문이건 후문이건 유리로 된 자동문입니다. 예. 저걸로 어디를 묶어야지 이게 문이 잠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유리로 된 자동문이다. 네. 손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곳곳에 유리로 예. 된 자동문이거든요. 그런데 예. 뭐 어디를 묶어야지 이게 문이 안 열리고 봉쇄가 될까요? 본회의장 문도 저걸로 묶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도 제가 봤던 국회 안에 여러 방들의 문도 잠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박용으로 오늘 국방위에서 저런 질의와 또 시연이 있었다는 점을 김현태 단장이 국회 구조도 전혀 몰라서 티맵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마 대부분 자동문이라 손잡이가 있어서 그걸 거는 게 뭐 가능할까 싶지만, 김현태 단장은 국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저걸 또 뭐 손잡이가 있는 문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제가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 얘기를 믿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본회의당하고 의원회관을 지나가는 지하 통로를 정확하게 알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배전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단전 조치를 했었잖아요. 예. 그거 국회의원 생활한 사람도 배전반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사전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찾아서 이 단전 조치를 내린 거로 봐서 뭐 티맵 보고 찾아갔다는 얘기는 글쎄 알겠습니다. 진실처럼 안 들리는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인터뷰를 진행해야 됩니다. 네, 오늘 속보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중도 보수론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월권이다. 이런 비판을 제기한 분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 포용, 화합도 강조하고 있는 분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자, 전면에 나서서 여러 발언들을 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뭐 워낙 이제 12.3 계엄 또 거의 내란 사태 그리고 이제 탄핵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워낙 뭐 격동이기도 했고요. 예. 뭐 그 과정에서 우리 국가적인 이 분열이 너무 심하다 갈등이.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어떤 싸움을 좀 말리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래서 조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열과 갈등을 좀 치유하거나 화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시고요. 네네. 조기 대선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발언들일까요? 아시겠지만 지금 양쪽이 보수 진보 양쪽에서 다 지금 대선 이야기를 쉽게 못 꺼내잖아요. 한쪽은 윤 대통령이 돌아온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에서 또 한쪽은 뭐예요? 지금 아직 탄핵 문제가 명확히 완료가 안 됐는데 예. 대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떡하냐라는 또 그런 경계심이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대선 이야기는 지금 꺼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직접 꺼내시기는 어렵지만 언론에서 분석하는 건 또 그럴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탄핵 심판의 선고가 나오면 그래서 탄핵이 결정이 되면 곧바로 대선 전국으로 돌입하기 때문이어서 관련된 질문을 오늘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그건 뭐 정치인들이 마음이 급한 것이지 예. 민심이 의외로 그런 어떤 경계는 명확하게 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의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 한자리에 모이셨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수박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호소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듣고 나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그 분열과 정오의 언어가 바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분열과 고통으로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그 수박이라는 단어는 바로 민족사의 비극과 상처와 희생, 피를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아신다면 이제 그런 용어를 써주지 않기를 이 자리를 호소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 발언과 함께 열혈 지지층 덕분에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인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이 이렇게 옛날 같으면 이제 당원들이 좀 어떨 땐 상황이 어려울 때는 좀 좌절도 하고 이랬을 때 저분들이 열심히 목소리를 내주고 당원들을 격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들의 공이 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목소리들이 커지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낙인 찍기를 한다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과거 군사 권위주의 정부들이 하던 수법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유사 전체주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 가치를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예. 이제 이건 그만해달라는 거고 제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다 우리 민족사의 비극에서 다 나왔던 용어들입니다. 네. 바로 그 수박이라고 찍으면
바로 그 선량한 시민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거 저 우리 이번에 노벨상 받으신 한강 작가의 그 4.3을 주제로 한 그 소설집 같은데도 그런 것들이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당을 열렬히 지지해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이제 당원들이 이제 당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신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이 대표가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신임을 받으려면 오히려 지금 이제 그런 정치적인 문화나 행태 이건 이제 관둘 때가 되었다. 그래서 호소드린 겁니다. 예, 그럼 그 용어가 특히나 문제라고 보시는 거고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정치인이라는 거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저 뭐 문재인 대통령 때나 문재인 당대표 때는 안 받았나요? 저도 많이 받았죠. 예.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판하는 거하고 우 달려들어서 낙인을 찍고 조롱하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예. 그건 일종의 테러 행위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에 몸담으셨고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층은 열성 지지층이 있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를까요?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아니죠. 그때도 제가 지금 그건 정확하게 수정해야 되겠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할 때가 아니고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저도 그런 이제 뭐 테러에 준하는 그런 문자 테러라고 하나요? 정부 출범 전에요. 전에는 그랬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도 뭐 그분들이 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지지도 하고 또 뭐 가끔 비판의 목소리도 냈어 여러 가지 힘이 됐죠. 그러나 그때도 제가 그걸 문 대표 때 제가 문제를 했어요. 이런 방식이 민주주의적 가치에 엇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다. 당신들이 비판의 목소리 내는 건 자유지만 그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 공격을 하고 낙인을 찍고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했다가 또 그것 때문에 또 한번 혼이 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달라들여서 말하자면 이래 린치를 가하듯한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비판은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할 수 있지만 조롱이나 비방, 낙인 찍기까지 가는 것은 이건 좀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하고 맞지도 않고요. 2020년 당대표 출마 당시의 발언을 찾아보면 지지층에 대해서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표현은 건강한 비판을 하는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발언이었을까요? 뭐 제가 저 표현을 보니까 역할을 다하는 이들도 우리 당에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네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덜 사나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달랐다. 조금 뭐 달랐다면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층과 또 다른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김부겸 총리님의 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쭉 드렸고요. 자, 이 질문을 오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중도 보수 논쟁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민주적이고 몰 역사적이라고 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인 취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민주당이 이른바 이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한두 사건 때문에가 아니라 오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도 그렇게 승인을 해주시고 또 그 진보적 가치를 대변해왔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거든요. 따라서 그런 어떤 역사에 쌓여 있고 그 지지자들의 오랜 땀과 눈물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를 어느 날 당 대표가 하루아침에 우리는 중도 보수당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국민들이 조금 혼동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정치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탄핵을 찬성하지 않고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 곁에서 뭔가를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제 이 정치권에서 퇴출될 거니까 그 자리까지 우리가
대변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면 모르겠는데 네. 민주당의 성격을 중도 보수로 규정한 것은 이거는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려면 당의 오랜 당원들과 또 예. 역사를 놓고 토론도 하고 왜 우리가 당의 성격을 그렇게 자임을 해야 하는지까지도 다 결론이 나야죠. 예. 그러면 기존에 쌓아 올렸던 정체성, 이념적 지향점 이런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새 곳으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뭐 유튜브 채널에서 그렇게 툭 던졌냐. 예. 이제 그런 논의를 하려면 당내에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또 예를 들면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적 유연성을 보이니까 이걸 우크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 공동체가 갖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런 취지라면 그런 취지 정도를 뭐 제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당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을 당대표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죠. 혼자서 규정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당 안팎에서 이 중도 보수론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셨지만 또 반박하는 쪽에서는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도 중도 보수 정당을 말하고 표방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런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그 자료 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2015년 8월 동아일보의 인터뷰입니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사회민주주의 근처도 못 가는 보수정당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2015년 당대표 시절이고요. 우리는 특수한 지형에서 새누리당과 대비해서 진보라는 소리를 약간 듣지만 당의 정체성으로는 그냥 보수정당이다. 라고 동아일보의 인터뷰에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보수정당을 표방했다라는 그런 반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건 발언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997년 9월 대선 토론회에서 중도 보수론을 강조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도 보수론 주장을 쭉 하시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 김 후보의 이념적 좌표가 뭐냐. 이게 개혁과 진보,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다 멀리하는 것 아니냐. 보수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잘 아시다시피 20세기는 보수와 진보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패망으로 이제 세계는 보수와 진보 대결 시선이 끝났습니다. 과거 보수 정당, 과거 진보 정당이 전부 다 중도 정당을 표방합니다. 저희 당은 중도 정당으로서 표방을 하고 있고 중산층과 서민의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장경제, 그러나 중소기업이라든가 국민, 서민들이라든가 권익을 지키는 시장경제로서 제가 민주적 시장경제라고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은 하고 있지만 근본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들이 이제 당의 정체성을 언급한 부분, 이런 반론의 이런 근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반박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우선 첫 번째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전후 맥락을 보면 우리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이 서구의 정치적인 포지션으로 보면 겨우 보수 정당 정도의 색깔을 띠고 있을 뿐이다. 유럽식으로 따져보면 따라서 우리 민주당을 보고 무슨 좌파니 뭐 이렇게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취지고요. 따라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겨우 보수 정당 역할밖에 못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김대중 후보께서 그때 아마 여러 가지 뭐 김대중 후보에 대한 더 씌워진 막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뺄갱이라고 욕을 하고 했을 때 당신께서 그나마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봐라. 어디에 여기에 그런 어떤 당신들이 우려할 만한 막말로 세상을 확 뒤집는 그런 게 어디 있냐. 내가 오히려 중도에 서서 오히려 보수의 가치를 내가 더 잘 대변하고 있다. 정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그 뒤에서 오히려 저 논쟁 끝에서 오히려 김대중 당시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이미지가 조금 많이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뭐 그 정도야 대선 후보라면 그 정도는 유연하게 뭐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만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어떤 측면에서 그럴까요?
지금 현재 그 우리 정치 지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너무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동안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지켜주리라고 믿었던 그 정당이 지금 오히려 극우적인 이야기 또 그래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민주주의, 법치를 이 가치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두니까 오늘 뭐 오세훈 시장님이 아이고 이 대표 잘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보수 정당으로 와서 함께 일하시죠. 이런 말하자면 뭐 조금 조롱을 하셨던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들의 건강한 정치적 경쟁, 우리 양당 구조가 그래도 이것까지 좋은 역할을 해왔던 그런 긍정적 그것 자체가 그런 구조 자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면 우리 국민들은 이 정당한 정당들의 정치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 우려하실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당의 확장성을 논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부정하거나 극우라고 칭하는 것들까지도 문제라고 보시고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를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상대편이 설 자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상대편이 주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국민의 마음 또 국민의 현실 상황을 부딪히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 그리고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우리 스스로를 희생하고도 그걸 메고 간다는 그런 어떤 당당함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당이 취할 자세다. 예. 그래야 우리가 당당한 진보 또 중도로부터 우리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중도 보수론 자체 그러니까 정책을 기반으로 한 중도 보수론에는 동의를 하세요? 아니 일부 보수적인 정책을 갖다 쓸 수도 있죠. 예. 우리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나 민주당이 담당해야 될 역할은 우리 정치에서 진보적 가치를 늘 기다리는 분들 또 중도적 가치 속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분들을 우리가 대표를 해야 한다. 네. 그 부분은 다른 정치 세력이 감당할 수가 없다. 물론 또 언젠가는 우리 정치 지형상 우리보다는 더 훨씬 더 진보적인 분들이 와서 그 몫을 감당하는 때도 오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게 이번 대선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중도 보수론을 띄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저런 어떤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논란 정도는 다 생각을 하고 예. 문제를 하신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예.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 당 대표가 당의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서 발표했다면 아니, 그것도 문제가 있나요? 뭐 그렇다면 토론을 쉽게 봐야죠. 예.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느 한두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켜켜이 쌓인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선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고 예. 그 위에서 민주당이 여기까지 올 뿐만 아니라 예. 그런 어떤 진보적 중도적 가치를 이렇게 지켜온 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놔두고 어떻게 그래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원로 모임에서 이낙연 전 총리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예. 만나신 게 맞죠? 예, 그렇죠. 예. 예. 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갔습니까? 주로 이제 그 자리 자체는 그 원로들께서 우리 공동체 이 위기의 본질은 결국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으므로 예. 이것 자체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고쳐야 하다. 예. 분권형으로 하고 또 몇 가지 국민의 권리가 더 강화된 그런 제도 개혁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개헌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또 제7공화국을 연다. 이런 입장이고 그 점에서는 뭐 이낙연 대표님이나 총리님이나 저나 뭐 입장이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분권형 개헌은 어떤 방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세요?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은 뭐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예.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다시피 대통령 한 사람이 결심하면 계엄을 해요. 군대를 동원해요. 이건 어느 정도 막을 낼 장치가 있어야죠. 예. 남북이 대치했다는 특수 사정 때문에 아마 이 계엄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처럼 사후 통보가 아니라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제동 장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 외에 대통령이 행정도 책임지고 대통령이 그 행정에 대한 감사권도 갖고 있어요. 이건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권 같은 거는 이제는 국회로 가야 한다. 예. 뭐 이런 적어도 권력 분산은 기본으로 돼야 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아하기로는 적어도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는 적어도 국회에서 어떤 추천하거나 선출되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는데 뭐 그게 헌법 사항인지 아닌지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개헌이 늘 화두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러면 왜 추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때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내고요. 국회에다 보냈는데 국회에서 여야가 토론 자체를 하질 않았죠. 그래서 그게 뭐 개헌안은 남아 있습니다만 무산된 겁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토론에 적극적이지 않았나요? 민주당은 적극적이었지만 당시는 야당이 반대를 했죠. 예. 이낙연 전 총리를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이 대표가 여러 가지 이제 포용적 행보를 보인다고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언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 가지 당에서 상처받고 떠난 분들을 껴안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뭐 그중에 가장 상징적인 분이 또 이낙연 대표 아닌가, 전 총리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윤석열 동시 청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이낙연 전 총리가요. 뭐 그런 이야기할 자리는 아니었고요. 예, 이건 그러면 이제 뭐 토론회라든가 인터뷰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예, 그렇겠죠. 뭐 그런 예. 그래서 이제 뭐 만나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면 만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뭐 정치라는 게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어느 것은 절대 안 된다, 뭐 어느 것은 반드시 이런 건 없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왜 이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당위감, 또 자신의 존재 이유는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뭐 못할 일이 뭐 있어요. 그게 뭐 막말로 해서 이 적국과의 만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무총리를 역임하셨으니까 가장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라는 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시기에 이렇게 정보들이 있을 거고 실제로 국무회의를 많이 주재해 보셨을 거고 어떤 부분에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국무회의 안건 자체가 올라온 적이 없다면서요. 대통령의 구두로 그냥 말씀하고 말았다면서요. 그럼 그 회의 안건이 없는데 무슨 회의가 성립이 된 겁니까? 그 회의가 아니라 간담회라고 뭐 간담회라고 본인들이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속기록이 없죠. 반드시 회의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건 역사적 문건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니 안건도 없고 기록도 없는데 그걸 무슨 회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부서를 해야 된다면서요?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그 국무회의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를 해야 될 거고 당연히 부서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이걸 국무회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계엄법에 대한 절차 위반 명확한 거죠. 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포용과 다양성은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외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당내에서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 당도 빨리 대한민국을 다시 새로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로서 개헌이라든가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정말로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도 워낙 세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정말 정부를 끌고 가서라도 여야 민간 기업까지 집어넣어서 여야 민정 일종의 범국가적인 이 통상 대책위를 꾸린다든가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은 오히려 더 국민들의 삶을 더 알뜰히 챙길 때다. 바로 민생은 민주당이 책임진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는 거다. 또 국민들 지지도 높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으로 갈려서 정치 성향들이 많이 갈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도 되시고 활동도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포부랄까 계획이랄까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저는 질문에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게 이 대구든 뭐 어떤 광주든 대한민국 전체다가 이 계엄과 내란이 부당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가 역시 다수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무슨 탄핵
반대 집회가 좀 인원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는 여론이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다만 그 지역에서 거기를 주도하고 있는 정당들이 계속 그런 주장을 하죠.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통 뭡니까 학폭의 가해자가 뭐예요? 피해자가 맞은 짓을 해서 때렸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죠. 그런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네. 명확하게 대한민국이 설 수 있는 법치, 민주주의, 헌정 질서라야 되는 거는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 그 위에 대한민국을 새로 세울 그런 각오를 해야죠. 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까지 잘 시청자들께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25분 예정이 돼 있는데 시간이 딱 다 돼버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뵐 수 있으면 인터뷰를 또 한번 진행을 하죠. 네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김부겸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오를 수 없던 턱 앞에서 변신 로보락 정복할 수 없던 곳까지 새로운 청소 영역으로 로봇 청소기를 넘어서다 로보락 강남이 부러워할 비즈니스 인프라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뛰어넘는 스케일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게임이란 이런 것. 레전드 오브 이미라 지금 다운로드. 대한민국 활동력의 시대. 호르반이 온다. 체력, 지구력, 회복력을 넘어 동물성 3종 세트의 힘으로 활동력 호르반이면 돼. 약국에 있습니다. 한림제약.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복지 등에서 중도 좌파적 가치를 유지했지만 보수당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사회적 공정과 경제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좌우를 뛰어넘는 1990년대 정책 노선은 제3의 길로 불렸습니다. 이에 대한 훗날의 평가는 다양하고 지금도 유효한지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정책과 성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토론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중도 보수론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이슈가 생산적인 논쟁으로 이어지려면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정책과 대안을 놓고 토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념 공방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노블. 디자인으로 공간을 혁신한 노블. 이번엔 넓은 공간으로 청정 능력을 확장하다. 상하 4D 청정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UV 살균으로 깨끗하게, 대형 공간까지 청정하는 컴팩트 사이즈. 공기청정기에 또 한 번의 혁신. 코에이 노블. 우리 어른이들 오늘도 잘하고 있나요? 나 지금 출근했는데 벌써 배고파. 엄마 배고파. 보고파일 완료. 집에 가고 싶어.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네. 아유 힘들어.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다들 잘하고 있어요. 어느덧 내일은 무럭무럭 잘하는 중이니까. 일하는 모든 일을, 세상의 모든 일을 리스펙. 잡코리아 알바몬.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